대한민국 대표 투자 전문가 라인업. 왜 이런 강의는 서울에서만 해? 아니, 대구에서도 하는데? 대구 경북 부동산 머니쇼. 김 작가, 부익남, 경익남, 박정호, 김재경, 이성재. 오직 대구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머니쇼 7월 4일 5일 사전 예약 접수 중.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아 교수님, 원래 전쟁의 기본적인 포석이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일본도 괜히 미국 건드렸다가 아유,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잠자는 공룡을 건드렸죠. 그렇지. 물론 미국이 석유 보급로를 끊었던 게 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괜히 건드려서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그때 미국 안 건드렸으면 지금 전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이런 소리도 한다고. 그렇죠. 어. 뭐 독일도 독소 전쟁도 맞아, 마찬가지고. 포함된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상식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행보가 하마스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란도 찔끔찔끔 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란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인 헤즈볼라도 이게 전선을 넓혀놓고 이제 후티 반군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하고, 그럼 스스로 전쟁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하나하나씩 각계격파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의 입장이에요. 아, 네타냐후 많이 등장하네. 네타냐후 엄청 많이 등장하네. 네. 지지난 시간인가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네. 퀴즈 한번 내야겠는데 이게 기억력 네. 얼마나 좋은지. 네. 이스라엘 전체 합계 출산율 얼마? 2.9명. 2.9명. 네. 2.9명이라는 건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서울 인구 비슷한. 그렇지. 이스라엘 통계청의 집계 결과를 봤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60년이 되면 그러니까 한 35년 뒤인 거지. 2060년이 되면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로 50% 정도 늘 수 있고, 조금 그 낙관적으로 잡으면, 이게 낙관적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파지티브하자고 하자고, 파지티브하게 잡으면 2천만 명이 넘어갈 거라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지. 2배가 되는군요. 자, 그럼 2배가 된다는 건 그만큼 뭘 많이 쓰게 된다? 물이지. 지금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으니 물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돼. 그런데 요즘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나?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죠. 그럼 이스라엘도 물 확보가 더 어려워졌어. 거기는 또 심지어 건조기후 지역이잖아요. 맞아. 지금 정확한 얘기를 했어. 이스라엘이 지금도 물 확보가 원래도 어려워서 뭘 하고 있냐면 오염된 물의 80%를 다시 써. 이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한 톨의 물도 버리지 말자라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물을 그냥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물을 쓰는데, 그런데 인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상 기후 현상으로 물은 점점 더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우리 물 어디서 날 거야? 이 고민이 국가 전반의 모든 국민들이 가장 영순위로 고민하는 고민거리야. 싸이 흠뻑 쇼 같은 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이건 매국노지. 뭐 워터밤이니 이런 거는. 이건 매국노인 거지.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온 국민이 걱정하는 게 저출산이잖아. 인구 소멸.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거보다도 그걸 배 이상 더 고민하는 거야. 왜냐하면 물 공급의 문제라는 거 오늘 문제잖아. 그렇죠. 우리 인구 소멸이야 뭐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된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이 이 물 어떻게 할 건데, 물 어떻게 할 건데 이 고민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기발한 대안들도 여러 개 나왔었어. 그 기발한 대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중동과 가까운 지역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친우방 국가가 튀르키예야. 튀르키예.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도 앙수기지, 시리아 앙수기지, 레바논 앙수기지, 요르단 앙수기지, 좀 떨어져 있는 이라크, 이란 다 앙수기야. 그렇죠. 도대체 고립무원인데 그나마 본인들이 우호 설린 관계를 잘 구축했던 곳이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는 좀 물이 그래도 있어. 왜? 지중해 연안에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요. 거기.
오스만 제국이 왜 거기에 털을 잡았겠냐고. 그렇죠.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렇지. 거기 가장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 털을 잡은 거야.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성경이나 고대 제국이 털을 잡은 데는 다 물이야, 물. 그렇죠. 그걸 종교로 해석하지 않고요. 저희는 인센티브, 이해관계,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교도 있고 제국도 있고 인종이 번성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뭘 하기로 했냐면 튀르키예에 있는 물을 수로로 이스라엘까지 끌어다 쓰는 거에 대해서 양 국가가 합의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어. 담수를 보내준다. 그렇지. 야, 이거 기름이나 천연가스만 파이프로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그만큼 물이 중요하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물을 보내주는 걸로 하고 이제 당연히 튀르키예는 그냥 하겠어? 뭐 하겠어? 머니지, 머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뭘 하는데 튀르키예에 있는 기후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요. 우리도 이제 물 부족해집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시면 안 돼요 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어. 아,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 담수 플랜트를 만들자. 그래서 담수로 바꿔서 해수 담수화 사업.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오수를 정수하는 또 플랜트 사업도 있고 그걸 대규모로 해서 물을 스스로 더 확보하는 걸 해보자. 이걸 결정을 내려. 그런데 이 플랜트 사업을 하기에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봤더니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상수원이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 그 갈릴리 호수는 골란 고원의 여러 하천들이 발원을 해서 호수에 물을 채운 거고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또 일부 사해로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상하게 국제법에서 골란 고원은 그 이스라엘 너희한테 준 거 아니고요. 시리아랑 레바논이나 그쪽 지역이에요 했는데 1960년대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합의 용인하지 않고 치고 올라가서 골란 고원의 일부 지역을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도 국제법상 그거 이스라엘 땅 아니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상기후현상으로 그것만 점유하면 상수원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골란고원의 저쪽 위쪽으로. 그러니 저기는 헤즈볼라가 딱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영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골란고원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넘어와서 그걸 기반으로 한 담수 플랜트 물을 저장해 놓으려는 그런 공간이 전부 헤즈볼라와 가장 접경한 레바논 국경 근처에 있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헤즈볼라 세력이 나중에라도 이거 이스라엘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혀야겠다라고 해서 텔아비브 같은 수도라든가 여기까지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아이언돔이 채공 시간이 있으니까 오네 하면서 뚝뚝 쏠 수가 있는데 국경 바로 근처에 있는 담수 플랜트를 폭격하면 이거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거 뭐 거의 뭐 연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네. 이거는 뭐 그러면 미사일도 아니라 그 뭐야 자주포라고 하나? 네, 뭐 그걸로 해결해도 되겠네. 방사포, 자주포로도 공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국민들은 제일 걱정하는 물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담수 플랜트 하자. 근데 그 위치가 뭐야? 레바논 접경 지역 아니야? 헤즈볼라 얘네들이 껄떡하면 내려오는 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러다가 걔네가 이 담수 플랜트 전부 다 폭격해서 작살내면 우리 생활용수 확보 안 되고 그렇죠. 산업용수 확보 안 되면 국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반대로 그쪽에서 파괴를 안 시키더라도 점유할 수 있잖아요. 점유도 할 수 있고. 다 지어놨는데. 그리고 무서운 시나리오도 많아. 상수원에다가 화학물질 풀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나리오가 많거든. 그렇죠. 물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는 네타냐후는 하마스 제가 발본색원했고요. 확실히 혼내줬고요. 인지도 찾아올 건데요. 가지고는 국민 여론이 안 돌아서는 거야. 그래서 이참에 안 되겠다. 내가 성과를 하나 더 잡아야겠다. 근데 성과로 잡을 게 뭘까 봤더니 헤즈볼라도 하마스랑 같은 세력 아니냐. 이참에 걔네들도 저 북쪽 멀리 쫓아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수건 사업인
담수 플랜트,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음.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해결했어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마스 사태를 핑계 삼아. 왜냐하면 멀쩡한 헤즈볼라 세력을 먼저 타격하면 국제사회에서 욕먹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싸운 이유가 물 때문이다. 이것도 너무 알량해지잖아. 그렇죠. 물 넉넉한 데가 얼마나 있다고. 맞아. 다 부족한데.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명분이 돼준 거잖아. 그래서 이 명분을 활용해서 제가 해결할게요.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이 바보야? 저희 사실 물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고. 그런데 현지에 있는 학자들이나 현지의 정통한 뭐 컨설턴트들은 전부 이 상황을 알고 있지. 하마스가 국민들에게 저 이번 핑계로 이것까지 제가 챙겨올게요. 이거 하고 있는 거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전체 이스라엘의 식수의 30%를 차지하고. 아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전선이 넓어진지까지는 확실히 이해했지. 그래서 첫 번째 전선이 넓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물 확보다. 그리고 항상 오해하지 마세요. 몇천 년 전에 성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그 순수 종교적인 열망? 그거 아니고 물레나 물. 전부 종교적인 성지는 물의 발원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희 경제 섹터는 훨씬 많다. 물이 또 인구랑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순수 물만 있냐? 아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가 딱 하나만 있겠어. 당연히 또 한 가지 진짜 군사적인 이유도 또 하나 있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헤즈볼라에 대한 실질적인 와해.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우리는 하마스, 후티 반군, 헤즈볼라. 그럼 뭐 다들 그냥 뭐 무장 단체, 무장 세력 이렇게 보잖아. 그런데 헤즈볼라는 후티 반군이랑 하마스하고는 격이 달라. 어떻게 격이 다르냐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암살한 그 뭐 미사일 같은 곳에 뭐 100발 쐈다며. 그래서 내려가서 나스랄라를 이제 암살을 한 거잖아. 네, 그렇죠. 이 나스랄라리라는 이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사실 헤즈볼라를 지난 30년 동안 혼자 통치하면서 반석 위에 올려놨어. 이 반석 위에 올려놨다는 게 뭐냐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거버넌스의 일원이야. 헤즈볼라는 헤즈볼라 소속의 국회의원이 있고 레바논에 장관도 있어. ATA 소총 들고서 이렇게 모인 그런 무장 단체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아니야. 국가급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정당이자 뭐 강요이자 그 다음에 일부 군사 조직이자 체계화된. 뭐 지방 정권이자. 맞아. 네. 딱 그건 거야.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완전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32년 동안 이 헤즈볼라를 통치를 한 바로 나스랄라리야. 이 사람이 이번에 사망한 거잖아. 이거는 네타냐후 입장에선 어떻게 한 거다? 저 가장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조직, 저 조직을 제가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걸 한 거야. 완전히 와해시키겠다. 그 다음에 나스랄랄이 이렇게 체계화되는데 또 뒤가 누가 있었냐면 이란이야. 그렇죠. 이란이 지난 한 20년 가까이 수십억 달러를 헤즈볼라를 지원해줬어. 그거는 뭐 국제사회에서 다 알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기도 정교화하고 그 제식 훈련도 제대로 하고 군사적인 직책이라고 하지 이것도 체계화하고 또 정보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바로 붙어 있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장 붙어 있는 그 나라들 중에 레바논의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헤즈볼라 세력을 레바논 강요 사회로 입각까지 시키고 정부의 한 일원으로 만들어주고 나름대로의 군사적 조직체도 이란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니 만약에 이란과의 어떤 분란이 더 심해지면 저 멀리 있는 이란이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헤즈볼라가 위협이 되는 거야. 그러니 헤즈볼라부터 손을 보는 게 만약에 이란과 전면전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헤즈볼라를 손을 보는 게 훨씬 적합한 거고 그렇죠.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태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 좀 거리감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 한다고 하면 위협적이잖아. 위협으로 느끼죠.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국민들도 이란 가지고 뭐 지금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멀리 있는 애들한테. 그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헤즈볼라 제가 끝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런데 이 헤즈볼라는 그럼 진짜 위협적이었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체계만 번듯하게 갖춘 건지 실제 위협을 했는지. 실제 2000년하고 2006년에 이스라엘과 나스랄라리 이끄는 헤즈볼라가 2번에 붙었어. 국지전이 있었어요. 있었어. 사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아랍 연합군이라고 불리는 이집트가 중심이 됐던 시리아가 그렇죠. 중심이 됐던 얘네들이 다 그냥 패퇴했어. 1, 2차 중동 전쟁이잖아요. 다 끝났거든. 그런데 2000년과 2006년 헤즈볼라는 꽤 성과를 거뒀어. 타격을 줬어요. 타격을 줬어. 꽤 심각한 타격을 줬어. 그러다 보니까 중동 내 반서구 어떤 운동가들 사이에서 헤즈볼라와 나스랄라는 영웅이었고.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졌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헤즈볼라는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느낀 거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 바로 이번에 네타냐후가 나스랄라를 암살했고 그 나스랄라의 후계자 사촌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도 바로 암살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발표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조직이라는 건 의사결정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이 중간 관료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뭘로 죽였어? 삐삐로? 삐삐. 그러니 이란이 지난 30년 동안 하나하나 공들여서 만들어낸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력인 이 헤즈볼라가 지금 붕괴된 거야. 지도자 없어졌지. 그렇죠. 의사결정의 중간 체계 다 없어졌지.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들고 있는 애들이 우리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다가 안 내려오네. 그런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네타냐후는 제가 성과 또 얻었잖아요. 이거 하려고 전선을 지금 확보한 거야. 요약하자고. 전선을 넓힌 이유는 두 가지지. 하나는 진짜 위협적인 헤즈볼라 세력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던 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제 헤즈볼라하고 뭐랄까 실질적으로 전선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잖아. 그런데 레바논 입장에서의 그 또 헤즈볼라 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레바논도 복잡해. 레바논도 이게 기독교 세력도 있고 거기 시아파 세력도 있고 원래는 기독교가 다수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난 레바논 출장도 몇 번 갔었거든. 그런데 그 레바논의 한 시내를 보면 도로가 있어. 우리 종로 3가라고 하자고. 종로 3가에 이 도로를 놓고 서로 총격을 해. 레바논 국민들끼리. 근데 그래서 그때 갑자기 공항에서 전화를 받고 이쪽 시내로 들어오지 마시고 공항 근처 호텔로 바꿔드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묵으시고 우리가 그 컨퍼런스 콜 하러 글로 가겠다. 글로 거기 오지 마시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시내에서 총격전이 종로 3가에서 레바논 주민들끼리 서로 총격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살벌하네요. 이쪽 그러니까 그 단성사 쪽에는 기독교 세력이 살고 있고 이쪽 그 어디야 그 피카디리 쪽에는 이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뭔가 또 싸움이 일어난 거지. 그랬더니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된 거야. 레바논의 이 입각한 여러 가지 그 정당들과 국회의원들도 이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들어간 거야. 그 중에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사는 시아파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세력이었던 거지. 시아파 이란하고 또 비슷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해 준 거지. 자,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요즘 이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안 하더라고. 2005년도에 그 당시 레바논 총리인 하리리를 암살하는 데 주도했어. 어떻게 보면 레바논에 있는 그 당시는 무장 정파에 조금 더 가까운 세력이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였는데 당시 총리를 암살하는데 주도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레바논 안에 있는 각종 인프라 사업의 이권 본인들이 독점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도 해. 헤즈볼라는. 공기업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이권 사업도 상당히 독차지하고 그리고
헤즈볼라가 좀 관할하는 여러 지역이나 아니면 본인들은 군사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시설 투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군부대 조성하고요. 여기 뭐 뚝을 쌓아야 되고 여기 방공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재정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레바논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레바논에서 일어난 거야. 그럼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공기업이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아파의 목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시아파 애들의 대변자이고 이건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무시를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특정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좀 모를 거고. 뭐. 아니 그냥 앞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우리 이스라엘의 하레디 있잖아. 예. 어떻게 못하잖아. 예, 그렇죠. 그 종교 세력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레바논은. 그러니까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이란은 어떻고요, 레바논은 어떻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안에도 정말 복잡해.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은 저건 뭐 우리나라 정식 군대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게 한쪽을 대표하고 있거든. 그렇죠. 레바논에 살고 있는 시아파들은 헤즈볼라가 우리 대표 세력인데 얘네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우리 투표로 단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이해했지 여기까지?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이권 많이 가져갔지. 옛날 우리 총리 암살하는데 기여했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재정 막 갖다 쓰지. 사실 레바논 국민들이 시아파 중심의 레바논 국민 말고 나머지 레바논 국민들이 헤즈볼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아, 그렇겠죠. 제발 헤즈볼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 많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일부는 이스라엘 잘하네. 이 소리를 이스라엘이 같이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헤즈볼라 세력이 고립무원이 되길 스스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면이 같이 있는 거지. 레바논 내 민심까지도 이렇게 살펴보고서 이제 들어간 계산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의 목표는 헤즈볼라를 척결하는 거다. 레바논 주민들은 빨리 이스라엘 남쪽에 접경하고 있는 분들은 다 위로 올라가라. 빨리 가라. 우린 니들하고 처걸질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 누굴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헤즈볼라를. 그래서 헤즈볼라가 결국 레바논 내에서의 입지도 자꾸 위축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권 사업 가져간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우리 때문에 엄청 피해본 사람 많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폭격 맞고 피난 가야 되고 막 우리 집 놔두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누구 거냐?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는 포석도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전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또 중요하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의 입장은 어때요? 또 중요한 얘기를 했네. 맞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들어보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럼 이란 얘기를 좀 해보자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지는 사실 가치관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에 전황에 대한 여러 상황은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그걸 이스라엘 걸로 내가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그 전황을 이란인들과 이란 지도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란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 그러려면 이란 가치관을 알아야 돼. 시간과 공간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란인들에게는 시간보다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의 맥락이야.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란인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네. 물론 워낙 이란이 그 농경지로서 발달된 중동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세계적인 농업 수출 국가야. 그래요. 많은 분들이 중동에 있으니까 무슨 다 사막 생각하고 뭐 낙타 타고 다니고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란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란은 식생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란의 그 고산지대, 고원지대는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육이 가능한 품종들이 되게 많아요.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그렇지. 그래서 이란인들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세계적인 그 농작물. 생각나요.
1등 알아? 이란산 석류가 유명해요. 아, 석류도 많이 팔아. 그건 사실이야. 네. 근데 전 세계 수출 1등 하는 품목이 있어. 뭐죠? 피스타치오야. 아 피스타치오. 아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이란산 아이스크림 위에 그거 뿌려 먹는 피스타치오 거. 맛있죠. 이 피스타치오는 이란이 전 세계 수출 1등 국가야. 견과류. 그리고 놀라지 마. 이란산 쌀이 특히 향과 맛이 좋은 걸로 유명해서 굉장히 쌀 재배지 중에선 상급지에 해당돼.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쌀도 재배하고 피스타치오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품종들을 농업을 수출할 정도로 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땅이긴 하나 그런 지역은 사실 한정된 일부 지역이고 이란이라는 거대한 그 나머지 지역은 역시 유목을 기반으로 해. 네, 영토가 넓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란인들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발달해오는 맥락이 유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유목민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늘 공간이었어. 왜 그러냐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또 언제 뭘 해야 되는지가 그게 정확하고 엄정해야 수확을 제대로 하고 풍년이 될 수 있잖아. 이게 동아시아권에 있는 24절기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는 사실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정착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목이 아닌 농경 문화 속에서 성장해왔던 유럽이나 미국들 이런 곳에서는 맨날 시간은 금과 같다. 시간을 아껴라. 뭐 시간을 잘 지켜라. 이런 문화를 계속 디벨롭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격언이 많아지는 이유가 농경 문화 때문이야. 그런데 유목은 그럴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 근처에서 방목하고 풀 뜯어먹고 하다가 여기 풀 다 뜯어먹었으면 다른 데로 일주일 동안 이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다른 데로 이주할 때 그 중간에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천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어떤 뭐랄까 늑대들이나 야생동물 때문에 가축을 이동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고립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지난주에 왔던 뭐라고 그래야 돼? 폭우 때문에 없었던 하천 때문에 건너가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언제까지 가 있을게요? 이런 확언 확답을 못 해요. 그러니 그냥 딱 하나야. 거기까지 가긴 갈게.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 거길 간다라는 확답은 명확하게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유목 생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 언제 볼까? 한 일주일 뒤쯤에 보자. 일주일 뒤면 뭐 오전에 보는 거야, 오후에 보는 거야. 일주일 뒤쯤이면 도대체 오늘이 토요일이면 다음 주 토요일을 말하는 건지. 일요일, 월요일까지 되는 건가? 그렇지. 네. 그게 애매한 거야. 네. 그런데 유목인들끼리의 약속은 그렇게만 해. 비바람을 해치고 뭐를 해치고 간다고 한 일주일 언저리 걸릴 것 같아. 이렇게만 약속을 할 수 있어.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상대방도 알잖아. 서로 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같은 유목인들끼리는 그게 알고 있으니까 익스큐즈가 되는 거야. 그런데 농경 문화권에서 갑자기 유목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네 일을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언제적 이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이나 이런 선도적인 도시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비즈니스 룰이 정해져 있지만 이란의 교회 지역은 아직도 목축업을 하고 유목을 한다고 거기에서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약속들은 이런 식으로 해. 돈 쓰고 내가 빌려줄게, 갚을게, 언제쯤 갚을 건데, 뭐, 한 달 뒤쯤, 뭐 이러면. 갚는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한 달 뒤, 오늘에, 오전을 갚는 거야, 오후에 갚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유목이거든? 그러니, 그런 유목 문화가 메저리티인 이란. 전쟁에서도 똑같은 가중치가 중요한 거야. 자,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 우리가 언제쯤 승기를 잡아서 저 예루살렘의 성지를 우리가 다시 수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언제입니까는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그 예루살렘 수복하는 거죠. 그렇지. 언제요? 우리 당대 약간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지? 예. 자, 21세기? 자, 실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인들은 결국
적을 수복하기 위한 그 하나하나의 여정과 과정이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길어지더라도 결국 글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거나 텔아비브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걸 직접 전면전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비용 효율적으로 우리도 전력적으로 이란 본토에 손해를 안 입히면서 저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 문명권의 터전으로 만들려면 이 신압으로 천천히 헤즈볼라 옆에 있는 나라에서 계속 견제구 날릴 수 있도록 거기 지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마스도 지원해주고 그렇죠. 푸티 반군도 지원해주고 슬슬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 인구 구조 봤더니 에휴 기다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체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체급이 네, 서로 소모전을 하면 이스라엘이 불리하잖아요. 그렇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수뇌부들도 분명 똑같아. 이번 주 결판 낼까요? 다음 주에 결판 낼까요가 아니야. 자, 이제 우리 헤즈볼라 세력들이 거기에 뭔가 견제구를 날리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수복하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을 해야 다시 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지난주 타격 입혔는데 이번 주에 우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훨씬 뒷순이야. 그래서 이게 문명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결정의 가중치가 다른 거지. 그다음 또 한 가지. 그럼 너무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셔서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란하고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독특한 현상이 있어. 결정을 잘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란의 어떤 관료 사회나 아니면 거기 공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이 뭔가 어레인지를 할 때 나도 정부기관에 있었으니까 도와드리고 아니면 높으신 분들 뭐 내가 높은 사람 아니니까 뭐 내가 직접 결정하는 거 아니지. 높은 사람들 가실 때 옆에 의전해 드리면서 가시죠 장관님 하면서 갔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갔을 때 그때 이란의 반응을 보면 다들 좀 당혹스러워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달 뒤에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아니, 그 사이에 왜 결정이 안 되냐. 혹시 일주일 뒤쯤 가서 혹시 결정 났습니까? 그때 말하지 않았냐. 내가 한 달 뒤에 언제 결정해준다고. 함흥차사야. 한 달 뒤에는 결정이 나요? 한 달 뒤에 만약 결정이 안 되잖아? 그럼 독특하게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오세요가 아니고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돼. 이해돼? 이게 그냥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생기는 딜레이가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가 그런 거구나. 아니야. 이거는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야. 아, 그래요? 이란은 대통령 위에 한 사람 더 있지. 그 종교 지도자. 그렇지. 네. 최고 종교 지도라는 원탑이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원탑이 결국 최종 결정을 해. 근데 그 원탑이 A부터 Z까지 이란의 대소사들을 모두 결정하는 가장 마지막 그 권력자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게 한두 건이겠어? 그러니 우리 안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논의하고 회의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일은 식품 쪽 의사결정해야 되고 모레는 무역 쪽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또 뭐 상하수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한국과 뭐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기 좀 나눠봐. 그래서 모르겠다. 다음 회의 때 결정. 그럼 한 달을 기다리는 거야. 진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국가에서도 사실 그렇게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이미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잖아. 원탑이 있고 그렇죠. 그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진 분이 계시를 내려줘야 우리가 따른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에서도 또는 동네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대학에서도 회사에서도 다 동일한 구조를 추종하겠지. 그러니 대학에서도 뭔가 누가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결정되는 거는 그 처장일지 아니면 총장일지 이사장일지 그 원탑이 그 회의들을 해야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에 그 안건에서 내게 확정이 안 되면 다시 그 회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쟁은 물론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진 않겠지. 그렇죠. 뭐 나름 비상 체제겠죠. 그렇지. 그렇다고 또 특이한 점이 있어. 이란은 이게
비상사태니 오늘 얘기한 거 내일 또 얘기합시다. 내일 모레 얘기합시다. 그렇게는 안 해. 이게 원탑이 결정한다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가 그냥 마음껏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야. 결정하기 전에 밑에 있는 뭐 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참모진이라고 할지 이 사람들에게 5만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비롯해서 뭐 의견 받고 뭐 담소 나누고 토론하는 게 굉장히 세.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란 그러면 이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긴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 있어. 그렇죠. 언젠가 제가 이란의 부족 체계와 그 문화 체계 그리고 언어 체계도 말씀드릴 텐데 거기도 뭐 인도 못지않게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분들이 있잖아. 이 나라에. 지분, 우리 이스라엘도 하레디를 비롯해서 뭐 세속주의 유대인 또 이슬람계열 다 있으니까 그걸 수용하는 체계가 있는 것처럼 이란도 다르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의사결정했다가 나중에 한 소리 듣거든.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또 의견이 다 똑같겠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보느니라고 이 시간이 걸려. 근데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속으로 답을 갖고 다 들어보는 행위만 해서 자 오늘도 다들 얘기 한 번씩 하셨죠? 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얘기했지? 다 그럼 내일 다시 한 번 해서 내일 정합시다. 그거는 형식적인 거야. 진짜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면 나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시간을 둬야지. 아 진짜 얘기 다 들어보니까 내가 좀 못 본 것도 있었네. 그러면 우리 3주 뒤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반대쪽 입장 들었잖아. 그럼 이쪽 부족장님들로 생각을 한번 해봐. 이쪽은 또 이런 입장이 있었네. 그래서 충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란은 과거에도 전쟁을 했을 때 상대방이 타격을 입혔다고 해서 카운터 어택을 할 때 바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적이 없어요. 과거의 이란의 전쟁도 3주 동안 생각해 보셨죠? 자, 이제 우리 전쟁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3주, 뭐 상징적인 얘기지만,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간에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두는 게 또 이란의 또 풍습이다. 바로 그런 아주 미묘한 것들 때문에 이란에 또 아주 특이한 문화들이 있어. 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 또 내가 욕먹어요. 이란은 워낙 또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 이란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이 좀 있거든. 이란이 잠시 경제 제재에서 풀렸을 때, 뭐 우리 삼성, LG, 현대, 뭐 한화, 뭐 안 들어간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야. 그렇죠. 그런데 이란 그러면 교수님 뭐 이렇게 무슨 뭐 굉장히 숙려 기간이 있고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이란의 택시를 타보면 아는데. 이란의 이 천천히 문화 있잖아. 아까 내가 이걸 야바쉬라고 불러. 야바시. 우리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면은 이란에는 천천히 야바시구나. 야바시. 야바시는 천천히.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천천히 생각해라.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란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 네가 도달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오늘 내일 이렇게 아등바등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직진으로 갈지 우회로 갈지 이렇게 갈지 그거 정하는 게 중요해. 이런 거야. 그럼 이란에서 택시 잡아서 여의도로 갑시다 딱 그러면은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여의도 확실합니까? 거기로 가시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정말이요? 정말? 너 진짜 이란을 가봤구나. 아니야. 정말요? 내가 그걸 정확히 설명해 줄게. 이란은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우버 같은 거 있잖아. 네, 우버. 택시 부르는 네, 그렇죠. 그 앱 시장을 이란 내부 회사가 장악을 했어. 네. 이것도 하나 잠깐 여담인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이 뭐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뭔가 전쟁에 도발했던 국가를 제재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하잖아. 그러면 일단 북한은 차지하더라도 어떤 국가를 경제 제재해서 괴롭힌다고 했었을 때 그게 그 나라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 대표적으로 내가 이란을 갔었을 때 그걸 확실히 느꼈는데 원래 이란에 딱 들어가면 이란에도 뭐 스타벅스도 있을 거고 맥도날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버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이 경제 제재 딱 가하면서 이란은 이제 이란과는 아무 거래도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다국적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 다 이란 걸 회사로 바뀌었구나. 그렇지. 러시아도 좀 똑같은 똑같은 일인 거야.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맨몸 나가기 그러니까
그 이란 회사들이 야지 넣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돼? 뭐 5천 원 인수해 드려? 그러면 이제 여의도 전체 뭐 매장은 뭐 좋다 인심 쓴다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뭐 최첨단 기술 아니고서는 뭐 햄버거, 패스트푸드나 무슨 뭐 커피 이런 거 다 대체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게다가 이미 우버 컨셉 알았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란 엔지니어가 그 핵무기도 만드는 나라인데 그거 못 하겠어? 똑같은 사업 모델 복제해서 맞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버에 일하고 있었던 이란 엔지니어들이 우버 나가니까 그냥 그 회사 그대로 떠서 우버 그거 저 연필로 지우고 다시 회사 차린 거야. 네. 그래서 생긴 게 두 개야. 네. 스냅이라는 게 있어. 네, 스냅. SNAPP야. P가 두 개 있어. 네. 스냅이라는 택시 부르는 앱이 있고 네. 두 번째 후발주자가 탑30인데 이 두 개 앱을 이용하면 그 앱의 요금 체계가 달라. 목적지로 부과돼. 목적지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목적지로 오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올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저기 갑자기 저 위로 올라가서 내부 타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수도 네. 있고 마포 지나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원효대교에 넘어가지고 넘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우리 요금 다 다르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저씨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 우리는 말 계속 달리잖아요. 그리고 또 차 정체되면 또 그걸로 네. 또 미터 계속 돌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란은 그런 요금 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좀 직관적이고 편할 것 같아요. 야,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장단점이 있나? 우리 농경 문화는 시간, 네, 시간으로 네. 요금제를 따진 거야. 뭐 내기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근데 이란은 목적지까지 왔잖아. 그 공간까지 왔잖아. 그래서 네가 말한 것처럼 이란의 택시 요금 체계는 목적지 부과야. 그래서 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 뭐 이거 뭐 이상한 데로 한참 돌아서 바가지 요금 매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죠. 아주 특이한 문화지. 자, 정확히 짚었어. 네. 그래서 이란은 천천히라는 문화도 있는데 공간 문화도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럼 이란은 천천히고 그냥 공간에만 가면 되니까 뭐 그냥 뭐 중국의 만만디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겠네요. 의사결정도 뭐 3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근데 택시는 달라. 택시를 타면 우리가 이란 택시를 탔어 뒷자리에. 그럼 어떻게가 십상이냐면 이러고 가. 정말 지구상의 난폭운전 1등이 이란이야. 그래요. 그리고 딱 도착하지? 그럼 한마디 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격 급한 택시 운전 그리고 운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천천히 살아요 라고 오해할 수는 있으나 나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택시는 미친 듯이 그렇게 운전하는데 나머지 의사결정은 토론이 끝까지 될 때까지 답을 도출할 때까지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 집단의 최고 수장이 결정했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지입니다. 정리 한번 해야지. 이번 전쟁 바로 어제 타격 받았기 때문에 이란은 오늘 결정한다? 아니죠. 안 한다. 그 이란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 공간이 중요하다. 그건 유목 문화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공간을 결국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만 고민을 하는 것이지 당장 이번 주에 먹을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이란이 또 중요시 여기는 건 그 여러 의사결정의 참여자들에게 의사를 다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또 그걸 물어본 다음에 한 사람이 정한다. 원탑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원탑과 회의를 하는 그 기간마다 결정을 못하면 한참 뒤로 미뤄진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다고 이란인들이 무조건 천천히 사는 건 절대 아니다. 택시 타보면 분명히 안다. 그래서 하여튼 이란이 어느 시점에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회의 결과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뭐를요? 보복하기로. 이게 끝이야. 언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복하기로. 그게 언제요? 이게 안 들었나? 보복하기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란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풀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조금 푼 게 있지. 그러면 이란이 타격을
입히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란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이게 중요하잖아. 네. 그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시간에. 네, 형님. 우리 이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뭐예요? 그 유목민족의 특성부터 해가지고 이란이 어떤 뭐 시간보다 좀 공간적인 개념에 더 이렇게 집중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이란의 그 전체적인 이란 국민들의 국민성은 어때요? 아, 이것 되게 중요해. 사실 나는 솔직히 예전에 출장 등으로 정말 많은 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나라마다 국민성이라는 거 있다라는 걸 나는 솔직히 나는 거의 확신을 갖거든. 아, 있죠. 근데 있죠. 예전에 내가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은 진행하지만 네. 게스트 했을 때 네. 국민성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그 방송국의 댓글이 안 좋더라고. 국민성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는 진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성 얘기를 하면은 그거 막 인종차별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을. 아니, 뭐, 꼭 그 국민성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지, 저는 열위에 있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네, 그렇죠. 하여튼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나라 사람 다 그렇다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정규 분포상, 그렇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우리나라는 좀 더 이쪽에 강하다면, 어느 나라는 좀 이쪽에 강하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나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평균치가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성. 이것도 흥미진진해. 이란의 국민성 이거 배우면 도움 많이 돼. 그렇죠. 국민성을 또 알아봐야지 또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에 대한 선택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네. 일단 이란 사람들은 경계심이 많다. 아, 경계심이 많다. 대부분 무슨 다 경계심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사실 경계심이 많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꽤 달라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경계심 없어요. 예. 뭔 소린지 알지? 네. 그냥 다 천지 이민 온 사람들이고 천지 다 관광객이고 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식사 테이블에서 하이 하고 없으면 왜 앉아? 앉은 다음에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도 서로 잘 얘기하고. 그럼 맞아요. 그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로비에서 좀 늦게 옷 갈아입고 내려오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회사 동기가 뭐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걔도 누구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다가 그렇게 한참 얘기한 거야 그런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모르는 사람끼리 길거리에서 만나 눈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맞아. 네. 외국에 갔더니 응.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응. 외국에 저 동남아시아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저한테 흑인인데 쌉 이러더라고요. 쌉? 이렇게. 쌉 이러더라고요. 쌉이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왓썹이에요. 왓썹. 그걸 왜 쌉이라 불러? 그 흑인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헤이 쌉 이러는 거예요. 너는 좀 모르는 사람인데. 넌 좀 제발 이제 좋은 호텔에서 묵어. 뭐 이상한데 묵으니까 그런 없어 이런 소리 안 듣지. 쌉 이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르는 사람끼리도 잘 인사한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북유럽을 가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인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우리 원래 그거 하잖아. 굿모닝 하이 하면서 딱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알아? 뭐 이런 분위기야 진짜로. 형도 쌉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국가마다 이렇게 다른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민족도 있고 경계하는 민족도 있는데 이란은 엄청 경계해요. 그 이란은 경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원래는 내가 또 이게 내 나름대로 임상적인 통계로 내 개인 인삼적인 통계로 중개무역을 많이 하고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경계심을 높이지는 않아. 그냥 일단 격이 없는 척 대한 다음에 그렇죠. 물론 보이지 않는 장벽은 있지. 그런데 먼저 스스럼 없이 대하면서 뭐래도 화두를 끊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곳이 많아.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 보면 의외로 이렇게 뭐랄까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란만큼은 굉장히 경계감이 높아요. 왜 그럴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 이란은 평생을 침략을 받아왔어.
아, 그렇죠. 외부 사람들. 외부 사람들한테. 근데 이란이 그동안 어떤 곳에 침략을 받아왔는지 쭉 정리를 해봤더니 마케도니아, 아랍인, 투르크인, 몽골인, 러시아인, 영국인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이라고 봐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국가에게 상시 침략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했었던 그 동네잖아요. 사방이 뚫려 있는. 맞아. 예. 아니 근데 사방이 뚫려 있지만 다른 데도 사방이 뚫려 있는 데는 오히려 침략을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한 교육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물건 팔아야 되니 그래서 오히려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중동 문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란은 왜 그러면 유달리 침략해서 거기 정착을 하려고 했느냐? 이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업 강국이야. 비옥한 곳이야. 그렇죠.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긴 뺏어야겠다. 여기가 우리 중개무역의 휴게소 차리면 좋겠네. 여기 터전 잡아야겠네. 이런 국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우디 쪽, 그다음에 쿠웨이트 쪽, 아랍에미리트 쪽 신경도 안 썼어 거긴. 그런데 여기만큼은 그냥 털을 잡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어떤 예전 왕조들이 이란을 점령했던 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가 이렇게 비옥한 곳, 우리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자. 이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절대 자신의 생각들을 처음에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경계심이 일단 허물어지고 신뢰가 구축되어야지만, 즉 네트워크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부터 많은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란에서는 경계감을 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거 하나 에피소드인데, 네가 썹 얘기했으니까 나도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나야 뭐 기업인들 도와주러 갔지, 내가 무슨 정치인들 알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업인들 현지에서 뭐 터잡고 비즈니스 할 때 도와주려면 그 나라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지, 그게 중요하잖아.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근데 저녁 식사가 이란은 저녁 9시에. 그래서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녁 9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열나 배가 고파. 아니 진짜로. 그런데 특이한 경우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6시 반에 오래. 그럼 이란은 좀 늦게 저녁 먹는 줄 알았는데 6시 반부터 우리가 외국이니까 또 우리 문화에 맞춰서 해주나 보다 하지. 6시 반에 가잖아. 9시까지 먹을 걸 아무것도 안 줘. 그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차 마시고, 그렇죠. 어쩌다 주전부리 견과류나 뭐 이런 거나 주고. 피스타치오 주겠네. 그럴 수 있지. 맞아. 그것도 있어. 그래서 과일, 뭐 견과류 이런 것들만 주고 밥을 안 줘. 9시 돼야 그때서야 밥을 줘. 양고기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쯤 주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 문화가 우리랑 좀 저녁 식사가 굉장히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란은 그렇게 타인을 경계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에서 특정 교리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타키야라는 표현이 있어. 타키야. 이슬람에서 자신의 신앙을 웬만하면 드러내지 마라. 이런 거야.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신성한 이슬람 교도 신자임을 드러낼 필요 없다 굳이. 그게 타키야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어. 그래서 본인들이 신앙심이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국가잖아. 그렇죠. 아직도 신정 국가잖아요. 그렇지. 종교 지도자가 최고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종교가 강성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종교적 색채를 잘 안 드러내. 그리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이제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답입니다. 바로 그 종교가 다른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많고 또 이교도들에게 침략도 많이 당하고 해코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란인들에게 이해해야 될 게 뭐다?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도 얘네는 율법을 좀 개방적으로 해석해서 옷도 좀 자유롭게 입는 것 같고 다른 뭐 쿠웨이트나 UAE나 뭐 사우디처럼 전통적인 복장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얘네는 뭐 종교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청 중요시 생각하나 그동안 역사적 맥락 때문에 약간 숨기는 거다. 이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란은 겸손 문화가 엄청나. 겸손 문화. 이걸 타하루프 문화라고 불러. 타하루프. 이 타하루프 문화가, 이 타하루프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 되게 애매한데 이렇게 보면 돼. 겸양인데 겸손과 비슷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 겸양만 하면 그냥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적합한 표현.
겸양 떤다. 이게 겸양 제일 떤다. 맞아. 이게 제일 맞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 농구공을 모으는데 그 농구공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러잖아. 네. 그럼 이란 국민이 전 필요치 않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 그럼 지가 왜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 걘 겸양 떤 거야. 이런 느낌. 걔 그거 연락 좋아하고 필요한 거야. 절대 받아서는 안 돼. 그리고 팁을 준다든가 아니면 오늘 이게 감사해서 내가 뭘 하나 가져왔다. 날 불필요하다. 아니야. 선물 연락 좋아해. 그래서 이 겸양 떤다가 있어. 아니 잠깐 이거 말씀 듣다가 그날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은 거 맞으세요? 초대 받았어. 몇 번 얘기했어요 이란 사람이 형님한테 오라고. 야, 너 그 진짜 중요한 얘기했다. 나는 네. 원래 어디 출장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빨리 배워야 되잖아.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 내가 거절하면 기회가 없잖아. 세컨 찬스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단번에 받는 편인데 너 중요한 얘기했어. 이란 가기 전에 이란과 관련된 그 아마존에서 책도 막 사서 읽고 뭐 스터디 하고 가잖아요. 준비를 하고 갈 거 아니야. 간단한 그리고 인사말도 배워서 우리나라 동영상에서 이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난 개인적으로 이미 다 친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박 무슨 박사님 또 최 무슨 박사님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나에게도 뭔가 정보를 줬겠지. 그 뭐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말씀 주신 게 있고. 그러니 난 남은 거는 영문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란을 검색을 해.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제3세계 사람들이 이란에 경험했던 뭐 여행 유튜버들 이런 걸 보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난 알았어. 한 번에 이거 수용하면 안 된다. 식사 왔으면 좋겠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 좀 나누자. 그럼 나도 겸양을 떨어야 되거든. 그래서 타로프를 했지. 괜찮다. 근데 원래 한 3-4번 해줘야 되는데 2번 만에 그냥 수용을 했어. 이제 이란 분이 이거 진짜 아닌데. 오라는 얘기는 진짜 오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선물은 좋은 거 사가지고 갔어. 자, 그래서 약간 표현이 모호한 듯한 부분이 많아. 자, 제가 지금 이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결국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이란의 국민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시면 나름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표현에 모호성이 있다고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뭐 얘기했었지? 경계심. 경계심이 있다. 첫 번째 경계심, 두 번째 이제 겸양.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란인들의 어떻게 보면 표현 방식과 그 다음에 숨겨진 심리 이런 걸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란은 기본적으로 뼛속 깊은 상인이야. 그렇겠지. 우리 중개무역 얘기했잖아. 그렇죠. 동서교역로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중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란의 원래 국가명이 뭐였어? 페르시아. 네. 중국 문헌을 보면요. 중국 상인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상인이잖아. 그렇죠. 실크로드의 종점에서 온갖 물건 사고 팔았던 그 상인들인데 그렇죠. 그 상인들이 문헌에서 중국 상인 일지나 이런 걸 보면 야,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 있네라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페르시아 상인. 페르시아 상입니다. 진짜 페르시아 상인은 중국 상인도 인정할 만큼 상술이 뛰어나고 가격 후려치는 것도 잘하고 그렇죠. 갑자기 은근슬쩍 하나 덤으로 더 팔 줄 아는 그런 정도의 고도의 어떤 딜을 잘 보는 사람인데 특히 이란이 진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어요. 그럼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실크로드 번성했던 비잔틴 제국 시절에 비잔틴 제국의 금화하고 이란의 그 당시 사산 제국의 은화가 기축통화였어. 그러니 비잔틴 제국이라는 실크로드의 한쪽 그 어떻게 보면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종점일 수 있고 출발지일 수 있는 그쪽하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산 제국의 통화가 동시에 전 세계 기축 통화였다라는 건 얼마나 그 당시 이쪽 지역이 상업이 번성했는지 알 수가 그럼요.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철저히 어떤 리더십이 있다? 거래적 리더십이 있어. 받았어? 줘야지. 손실 봤어? 갚아줘야지.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오만 가지 모멸감을 느끼는 많은 일을 당했잖아.
자기네 수도 테헤란에 다른 나라 국가 수반에 해당되는 수준의 사람이 왔는데 암살당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줬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런데 수뇌부들이 전부 암살당했고 지도부가 뭐 와해 수준이죠. 그럼 그리고 이 헤즈볼라의 수뇌부라든가 이런 데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집안이라든가 이런 데 또 사돈 집안이고 네. 막 그래. 그러니 피로 엮였고 그 다음에 정신적, 종교적 이런 걸로 엮여있던 이 수많은 곳에서 지금 모멸감을 당했단 그렇죠. 말이야. 이거를 안 갚아준다는 건 이란에게 맞지 않는 거야. 원래는. 자, 그런데 이 상인이기 때문에 갚아줄 수 있을 때 어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갚아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치욕을 내가 감내하고 이번에 내가 참을 테니까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거는 이란인들 정신에 없어.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특공대 역할을 할 헤즈볼라 다 붕괴됐고 하마스도 그랬고 뭐 전화해서 야 지금 공격 좀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잠깐 숨고르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란인들의 아까 표현 아까 말했잖아 모호성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너 두고 봐 내가 5년 안에 때린다 이런 소리는 안 해. 그렇죠. 그냥 모호하게 언젠가 우리가 뭐 이 반드시 보복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논조를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이쯤에서 일단 끝내자 이쯤에서 여기서 일단 끝내자라는 게 뭐 영원한 종전이나 휴전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서 끝내자는 게 뭔 소리지? 약간 이런 모호한 말씀 들어보니까 이 현 시점까지 돌아가는 정세가 그 형님이 말씀하신 거랑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해외 비즈니스 미팅 가고 했었을 때 어떤 나라에선 예스가 예스야. 어떤 나라에선 예스가 생각해 볼게. 이런 뜻이야. 그걸 못 알아듣고 거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잘 될 수 있는 판도 깨지는 거야. 바로 이란의 상인 정신 중에 하나 그거 또 느꼈다니까. 여담 하나 해주면 그 저녁 먹었던 집, 그 집이네.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같이 갔던 그 모 건설 회사랑 자동차 부품 그 공급하는 무역상하고 같이 갔었는데 접대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뭔가 이제 통했다고 생각을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기간이 짧으니 이 정도로 가안으로 일단 합의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본 계약 때 또 다시 뭘 얘기하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부담감을 좀 덜어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중에서 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거는 바로 본계약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건 자기네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빨리 이건 해야 된대. 자기네들도 정부기관에서 한국 온다니까 이런 거 빨리 계약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도 인연 맺기 위해서 좀 흔히 말해서 할인 들어간다 해서 해줬어. 그래서 이거면 괜찮다 하고 딱 했는데 한 이틀 지난 뒤에 우리 출국하게 뭐 한 반나절 남긴 건가 하루 남기고 나서 말을 받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해서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속칭 관광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야 이번 목표는 다 했고 그럼 조기 달성. 조기 달성했으니 박 교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관광지도 못 보여드리고 돌려보낼 뻔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럼 어디 놀러 가셨다가 그거 보고 그리고 이번에 내일 돌아가시죠.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호텔에서 한다는 소리가 틀어버리는 거야. 딴소리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황당하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란을 모르면 어떤 일을 하냐면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하고 딱 펜 놓고 꺼져 하고 간단 말이야. 그렇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뭐 이런 그 경우 없는 놈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란은 늘 그래. 그냥 처음에 한번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딱 간 보고 수락을 했어? 그럼 얘네가 생각보다 많이 남기나 봐. 그래서 쓱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걔는 그게 습관인 거야. 그걸 그냥 우리나라 생각처럼 서로 신뢰 뭐 이미 합의한 거 아니냐, 구두 계약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 남자가 한 입에 두 마디 하냐, 뭐 이렇게. 그게 아니야. 이란 상인은 한 입에 두 마디 세 마디 해서 나는 이 정도면 저놈들이 많이 안 남기고 딱 적당한 마진만 가지고 우리한테 팔 줄 알았는데 바로 수락을 해?
그럼 뭐 더 깎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떤 위신이나 신의 때문에라도 못하지. 뱉은 말을 뒤집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예. 바로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화낼 거 없이 그냥 웃으면서 그 가격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번에 귀국할 때 내가 다시 한번 그런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이 가격에 될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해보자. 그러면 그럼 이게 가격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또 가잖아요. 얘네가 여기가 마지노였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럴 때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하나 또 비즈니스 팁도 하나 드렸네. 오늘 이상하게 사담을 많이 한다 우리가. 그다음에 사담 후세인이에요, 뭐예요? 왜 사담을 많이 해?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해요. 이란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관 말고 굉장히 다른 세계관이 있어. 그게 영화에도 투영이 되고 그들의 소설에도 투영이 되고 노래 가사에도 투영이 되는데 그게 전부 근간이 뭐냐면 이란의 원래 종교가 뭐야? 조로아스터잖아. 아,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여기가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런데 16세기까지도 이란의 일부 지역은 조로아스터를 믿고 있었어.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이쪽 사람들의 문맥에 다 숨어 있겠어. 자,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가 그럼 어떤 세계관을 가진 거냐면 선악이 분명해. 조로아스터는 모든 세상 만물을 선과 악으로 봐.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심지어 자연 세계도 선과 악으로 나눠. 어떤 계절은 선이고 어떤 계절은 악인 거야. 그런데 이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는 건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딱 규명이 되는 거지. 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보더라도 평가를 다면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국민들이 꽤 있거든. 아, 그렇죠. 우리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본질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상황이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그래, 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북한을 볼 때도 그렇고 일본을 볼 때도 그렇고 북한 국민들이 나쁜 게 아니라 북한 정권 쟤네가 잘못된 거다. 다면적으로 보잖아요. 일본 정부가 잘못된 거지 일본 국민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뭐 싸울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맞아. 그렇게도 보이고 또는 그 북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도 보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뭔가 그거를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란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종합해서 선이야 악이야? 악이야? 죽여? 이거야.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종교 교리에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투쟁을 해서 끝까지 악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도 세상을 그 관점에서 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이란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은 선은 아니지. 그러면 쟤네들도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악이야. 보복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상인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보복할 수 있나? 하면서 해봤더니 지금은 손에 더 볼 것 같아. 스탑. 잠깐 기다려. 그리고 또 이란에 내가 어떤 문화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어. 빨리 한다고 해서 천천히 한다고 그랬어. 천천히. 택시 빼고는 다 천천히라고 했었잖아. 천천히. 그러니 지금 당장 보복할 게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계산해서 보복할 수 있을 때 하자. 이게 이란의 기본적인 꼴이야.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란의 발언이 내가 보복할 거다 이놈아 했다고 해서 왜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야? 뭐 열흘이나 지났어. 이것도 뭐 뻥카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말하신 건지를 이해하셔야지. 우리 시간 개념이 엄숙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나 이런 중남미 같은 데 가면 직원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행객들 오셨으니까 이것도 내가 또 출장 가서 있었던 낭패야. 10시쯤 호텔에서 다 나오신다고 했고 이번에 이동하는 그 산업단지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 한 9시 반부터 이 캐리어 다 짐 실어드리고 그 다음에 모시고 출발해 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그 운전하시는 분은 10시에 안 올 때가 많아.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태도냐면 와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뭔 소리인지 이해했지? 안 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그 시간 개념이 완전히 그렇게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이란은 시간 개념보다 공간만 더 중요시 여긴다. 이것도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대변인들이나 수뇌부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문맥을 일주일 지났는데 왜 전면전 같은 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분간 이란은 전면전을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대가를 치를 것 같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더 고강도로 빠른 시일 안에 보복을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저렇게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아는 이란이 페르시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에도 누가 많이 산다고 했어. 뭐 이슬람교도들 많이 산다. 그렇지. 이란에도 좀 인종분포가 좀 달라. 다음 시간에. 지난번에 내가 딱 그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던 게 이란도 이란인이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인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끝내셨죠? 맞아. 실제 이건 내 개인적인 또 취향일 수 있는데 이란 사람 진짜 멋있게 생겼어.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역사상 가장 잘생긴 인물 하면 너는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잘생긴 영화배우 그러면 누굴 꼽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빈이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말해 보해.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까지 갔을 때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아 그래? 예. 나는 뭐 많은 분들은 뭐 알랑드롱 얘기하잖아. 네, 알랑드롱은 뭐 워낙 근데 대명사. 나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약간 너무 깎아지는 듯한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스럽게 이쁘게 생긴 미남형보다도 예. 약간 남성적인 걸 예, 좋아해. 맨리한. 예. 그래서 나는 숀 코넬리를 숀 코넬. 최고로 쳐. 숀 코넬이 예, 난 당연하죠. 그분을 최고로 치는데 예.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란에서 약간 고급진 식당을 가잖아. 한 세 테이블에 한 테이블씩 숀 코넬리라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비슷한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참 유명을 달리하신 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솔레이마니 네. 여기 사진 여기 나갈 거예요. 네. 알잖아 넌. 네, 알죠. 숀 코넬리 느낌 있지. 닮았어요. 닮았어. 네, 닮았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또 남다른 외모 가진 것도 있는데 이란의 평균치가 거기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나은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왜 그러냐 하면요. 이란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어마어마하게 섞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크로드의 중심지다 보니까 웬만한 인근에 살던 민족들은 다 이란에 터잡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고 침략을 받았는지 또 이렇게 열거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섞였겠죠. 그렇지. 섞인 것도 있지만 침략 받아서 떠나간 애들도 있는데 그 물 언저리 그리고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언저리에 저기 우린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냥 하회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이렇게 해서 덕지덕지 모여 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란만큼 진짜 젓가락꿀이 흐르는 곳이 없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느냐 하면 페르시아인이 전체 인도인의 51% 정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한 명만 페르시아 사람인 거야. 나머지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쿠르드인. 쿠르드죠.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루드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발루치인. 이 발루치인들도 또 되게 생김새가 좀 달라 약간.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인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그러니까 요 위쪽에 있는 쪽에서 일부가 내려온 거지. 그래서 같이 살고 있고요. 조금 더 유럽 쪽에 가까운. 그렇지. 아제리인이라는 분들이 한 21% 돼. 이 아제리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의외로 지금 이란 수뇌부의 지분이 커. 대표적으로 아제리인 중에 누가 있냐면 하메네이가 있어. 하메네이가. 하메네이는 페르시아인 계가 아니라 아제르인 계야. 그래서 아제르인 계의 하메네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의 종교 주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르크멘이라든가 그밖에 카시카이인들 뭐 여러 그 계열이 다 있어. 당연히 유대인도 이란이 살고 있어. 이란 안에 유대인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도 살고 있고. 그래서 이란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일부 거기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마치 모두 페르시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있지. 뭐냐면 이런 한 나라에 그리고 이란도 이란 고원과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테헤란 이런 일부 지역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지. 나머지는 여기도 또 고온 건조하고 사막 기후들 꽤 있거든. 그러면 대부분 이 많은 민족들이 특정 지역에 서로 다 몰려 살 가능성이 많잖아.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지역하고 거기 하고.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게 통상이잖아. 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의외로 굉장히 이란 내에서는 치고받고 하는 게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당돼. 방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그 수많은 이란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란의 전체를 통일해서 왕조를 자기가 장악한 적이 있었던 민족들이야. 우리로 따지면 통일신라 때는 뭐 어느 인이 뭐 통치했었고 고려 이 시대 때는 또 어느 인이 또 통치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라고 해야 돼? 조선시대 때 또 누가 통치했고 가장 최근 팔레비 왕조 때 또 페르시아인들이 통치했어. 그러니까 이 땅은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때 여기가 우리 선조들이 지배했었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옆에서 겹불 째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한 번씩 다 우리가 했었죠. 이제 뭐 그쪽에서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인 거지. 아, 우리가 여기 남의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한 번씩 다 통치를 해봤고 그런데 그 통치할 때 한 번 누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텃세도 당했던 애들이 있고 또 연합해서 또 잘 지내본 경험도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이 많을 거 아니야. 침략도 받아봤고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뭐가 고도로 성숙하게 돼버렸냐면 민주화가. 우리가 서로 누구한테 이거 총칼 전부 다 위탁하고 걔 마음대로 하자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민주적으로 다 같이 정하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뭐라고 해야 돼? 민족들. 이 민족들이 전부 다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의견을 수렴을 해. 그리고 그 의견 수렴이 다 끝나야 그래야 또 액션에 들어가. 그러니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있지. 가만히 보면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타격했었을 때 최고 지도자, 종교 최고 지도자는 우리가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하고 즉각적인 성명을 했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최고 어르신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야? 국민들의 하나로 이제 그것도 있지만 화난 마음을 표출해 주는 것도 중요해. 네, 그렇죠.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 못 배운 티를 내세요? 이렇게 뭐 없앴대고 말이야. 우리나라도 가끔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혹독하게 우리가 심판해 준 사람도 있었지. 그런 식으로 뭐 니들 이렇게 없앴대고 그러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국민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거야. 그렇죠. 같이 화내주고, 같이 같이 슬퍼해 주고.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질렀어. 보복해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라. 하면서 종교 지도자는 그 화난 거를 같이 분출해서 와 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란이 그래서 참 난 그런 부분에선 중동의 다른 국가보다 정치적인 성숙도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종교 지도자가 야 뭐들 하고 있어? 빨리 말려야지. 에이, 뭔지 알지? 네. 그 사람은 이제 질러준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이제 이란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님께 내가 간언 드려서 지금은 아니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그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최고 어르신은 지금 그렇죠. 이렇게 화가 나 계신데 말이야. 대통령이 뭔가 실무 챙기다가 보니까 뭐 무기가 모자르는지 뭔가 있는지 뭐 그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것 같더라고. 이러면 국민들 마음이 좀 다독거려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그냥 현실상 안 됩니다. 그럼 국민들 마음이 어때? 그렇죠. 그걸 이란이 되게 잘해.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에게 상의를 드려서 지금 당장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는 걸 논의해 보려고 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바로 그런 문화가 성숙될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절차적인 것도 다 모양새를 갖출 줄 아는 게 역사적으로 몇백 년 동안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뺏고 뺏기고 이걸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아는 거야. 근데 난 여기서도 또 우리 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는 도대체 타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걸 타협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구단들이 있었을 때 그때
뭐 DJ라든가 예, DJ JP라든가 네. 그 다음에 YS. YS라든가 이 정치 구단들이 있었을 땐 큰 틀에서 합의, 큰 틀에서의 타협 이게 있었어. 예. 분명히 있었어.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건 왜 그때 그게 가능했냐면 그 사람들은요 거의 본격적으로는 30대 초반부터 근 60이 넘어서까지 30년 동안 정치를 해본 거야. 정치도 엄청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해. 그러니까 뭔가 타협을 보고 줄 거 주고 받을 걸 받고 그리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겉으로 우리 지지 기반들에게는 저 사람하고 타협이나 보고 난 이제 저 사람 싫어 이 소리 듣긴 싫으니까 뭔가 강경하게 나도 한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은근슬쩍 싹 잡고 손잡을 텀, 그 템포 이런 걸 아는 게 진짜 그분들은 평생을 정치하면서 그걸 몸에 익힌 좀 거야. 명분을 챙겨야 되잖아요. 명분도 있고 그 마음을 수습하고 있는 네. 시기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잘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높은 그 어떻게 보면 직급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지난 정권엔 정치권에서 봤나? 지지난 정권에서는 정치권에서 봤나 했을 때 안 봤던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 대부분 그런 정치적 노련함과 경험과 방법론을 몸에 체득하는 시기가 없어. 그러니 계속 싸움질만 하는 거야.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뭐 여나 야중에서 정치를 20년 하거나 뭐 15년 이상 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 타협을 해본 적이 없고 예전에는 국민 전체가 정치적 타협을 해본 경험은 우린 많지 않지만 구단들이 정치적 타협을 해본 경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그때는 정치가 워킹을 했어. 근데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국민들도 배워가고 있고 한번 이제 뭐가 화가 나니까 저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면 한번 어디를 내가 지지하니까 그게 신앙처럼 바뀌어버린 게 지금의 상황. 나는 뭐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정치 서비스를 받고 싶다. 네. 유권자로서. 예. 저도요,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랬어? 네, 많이 달렸어요. 그 말씀에. 아닐 거야. 우리 나쁜 댓글을 우리 PD가 지우더라고. 아닐 거야.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난 그건 존중합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려고 이 여의도 맨션을 하는 거니까요. 아니, 왜 내가 특정 정치인을 내가 선망해야 되고, 그를 추종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지? 그렇죠. 난 그렇지 않아. A라는 정당이 지금 시대적 어떤 소명상 필요한 것 같다? 난 거기 찍어. 그렇죠. 찍었는데, 야, 얘네들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반대를 찍어줘야 걔네가 정신 번쩍 차리고 열심히 하지. 그러다 반대쪽 찍었는데, 이것들 안 되겠네? 그럼 다시 찍어야지. 그렇죠. 이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정치 서비스를 좋은 걸 받을 수 있지? 그럼요.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취지죠. 그럼. 저는 뭐, 친한 국회의원들도 꽤 있지만, 어쩌다가 취중에 위험한 발언하는 사람들 나 몇 명 봤어. 이거 안 되겠는데 요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또 지지층 모아가지고 아예 버스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광화문에 모으자. 우리가 그 사람들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뭐 호구야? 그렇죠. 아니잖아. 우리도 시간 내서 우리 뜻도 같이 보태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야 불러가지고 바람몰이 좀 한번 해야 되겠어. 이거는 나는 그것도 난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정치가 성숙되는데 우리도 상당 기간 걸릴 거야. 이게 지금 꼴불기 싫다, 뭐 이게 좀 짜증난다 하신다고 안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혼도 내주고 지적질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야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의 상당 부분이 정치로 가버렸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정치가 가져가 버렸어. 내가 가장 개탄스러웠던 게 전기 그 요금 그 결정하는 거. 그거는 원래 국회 권한이 없어. 그 행정부의 권한이고 민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을 모은 다음에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하는 장소가 국회야. 이거는 뭐냐면 뭐든지 국회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렇죠. 지난번에 하이브의 민희진 사건 때도 정부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
유진스와 민희진 사건에 대해서 나서라는 거야. 아, 이거는 그 좀 국민의 대표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너무 그걸 이제 어, 무분별하게 그런 권력을 그럼. 국민들이 어떤 잠깐 빌려준 건데 그 권력과 권위를 그거를 이제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돌아오면 네. 이란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몇 세기에 걸쳐서 타협을 보거나 같이 더불어 이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바깥에 저렇게 5만 가지 그 문제가 있어도 이란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굉장히 무서운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게요. 그럼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어느 순간 왕조가 깨지고 공화국이 들어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공화국 한번 제대로 가동되는데 지금 거의 반세기 지났잖아. 그렇죠. 독재했고 뭐 쿠데타 일어났고 뭐 하고 이 어마어마한 게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들 뭐 사우디나 UAE나 뭐 바레인, 카타르 다 왕조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름 자체가 사우드 가에 아라비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란이 절대적으로 중동에서 제일 앞서 있는 국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앞서 있는 국가의 가장 무서운 점을 또 하나 봤어. 뭐냐면 너 공부하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 뭐 네. 배우고 하는 거. 너나 나나 중동에 태어났으면 우리 둘 다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았을 수 있어. 네. 왜 갑자기 주제? 아니 뭐 그 일부 다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그럴 아,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아, 뭐. 전 원 와이프 이너프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넌 그런 쪽이었구나. 아니요. 혹시 그 말씀 하실래요? 행복 지수가 왜 높았을까? 설명을 좀 드릴게. 중동에서는 돈은 넘쳐나잖아.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공부해서 내국의 부국 강병, 자력갱생, 식량 안보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본이 없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쿠웨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사우디도 일부 그렇고 우리 내국인 중에서 누가 공부하겠다. 전액장. 뭐 카타르 뭐 다 그냥 다 장학 다 주잖아. 네. 유학까지. 유학까지. 미국에 뭐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뭐 하버드를 들어갔다고? 그럼 4년 장학금 그리고 가서 공부할 때 몰입해야 되니까 알바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월급 지급. 박사까지 따와. 박사까지 월급까지 다 지급하고 공부에만 매진해. 그리고 그 월급에는 차를 살 정도의 충분한 그 정도의 월급을 줍니다. 이게 중동 국가의 어떻게 보면 플렉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중동 국가는 공부한다 안 한다? 그러게요. 안 해. 나나 너가 중동에서 태어났어. 우리가 사우디에 어디 뭐 리야드 외곽에서 둘이 그냥 그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 어떤 국립 사우디 대학에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유학 가자 그러면 국가에서 돈 준다고. 그럼 너랑 나랑 평생 어디 가서 학위 받으면서 박사학위만 한 5개 따올 걸. 그러면서 와이프 4명 데리고 넌 그런 사람이었구나. 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다른 중동 국가에서는 학구열을 높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란은 어떤 곳이냐면 이란의 약간 교외 지역을 이제 빠져나가서 어디 산업단지나 이런 데 보러 가잖아. 아니면 그 스마트팜 이런 거 보려고 이제 농업하는 그쪽을 가려고 나가잖아. 그럼 약간 한적한 동네에 그 옆에 벽에 아이들 사진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뭐 그 동네 명예전당 같은 건가요? 정답이야. 무슨 명예전당일까? 공부 잘하네. 이번 우리 중간고사 우리 동네 순서입니다. 우리 이번 중간고사 1등 누구? 압돌. 2등 압돌. 3등 압돌. 이름이 다 압돌이야. 어쩌다 4등 후세인. 자,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 오셨죠? 학구열이 어마어마해. 교육열이 엄청나.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걸 국가적으로도 경쟁을 붙이고 지역에서도 날리고 그래서 누가 동네에서 흔히 말해서 장원급제 하잖아. 동네 잔치 나고 걔 영웅되고 야, 그 집에 공부 잘한다면서요. 그 인사법, 화법이 이란에 있어. 그래서 이란은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한 공화정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뭐 학구열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대학은 이란에 있어. 그래요?
물론 우리는 저번에 알파고 와가지고 중동 지역의 최고의 대학들은 이집트에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인문사회 계열의 학교들이 이집트에 있는 거야. 그건 맞아요. 근데 공학 계열의 학교는 전부 이란에 있어. 아, 그래요? 왜 공학 계열의 학교들을 그렇게 이란이 육성했겠어? 자주국방, 그렇죠. 그다음에 자력 강생. 그래서 경제력 키워보자. 무인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중동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핵 올리려면 언제든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이란이잖아. 자, 그래서 이란이 그렇게 센데 그게 이 통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전 세계에서 여성 공학도가 가장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이란이야. 전 세계 토탈. 이란 혁명 전까지도 보면은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굉장히 그 개방된 사회였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란은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좀 보수 색채로 회귀하긴 했으나 그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중동 전체에서 가장 많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여성들이 사회 진출한다면 우리 또 제한된 범위에서 사회 진출하는 사우디 같은 데 있잖아. 사우디는 뭐 동행자 보호자 없으면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 조금 풀리긴 했지만. 조금 풀리긴 운전면허도. 그렇지.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도 전방위적으로 여성들이 모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분야가 좀 제한된 좀 한정적인 분야가 있어. 근데 이란은 그렇지 않아. 공대까지 가니까. 그래서 가장 중동에서 무서워해야 될 나라는 이란인 거야. 자, 그래서 이란,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본격적으로 공략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중동에서 석유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동의 오일머니 또 벌어야 돼.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뭘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동의 헤게모니에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는 단연코 이란인 거야. 그럼 이런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배워봐야겠지? 네?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깐 생각해 봤을 때 러시아가 그 서방의 제재를 뚫고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뭐 에너지 자체 수급 그리고 식량 자급률 같은 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란이 농업 부분은 어때요? 식량 같은 거? 중요한 얘기했어. 사실 어떤 나라를 괴롭히려면 그 괴롭히는 몇 가지 수단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금융 제재로 대외 거래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못 받게 석유 끊어버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거리 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 나라를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금까지 확인이 된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란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나라.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는 뭐 우리가 알고 석유는 있지. 매장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매장량 많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석유 뭐 이건 말할 거 없고. 금융 제재, 경제 제재 있잖아요. 아니지. 석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석유 싸게 사고 싶은 나라들이 뭘 해도 들고 오거든. 중국 대표적 중국이지. 인도 막 이런 인도. 경제 제재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석유 싸졌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그럼 석유 쌉니다. 저희가 필요한 게 칼라티 몇 개, 1200개, 세탁기 몇 개. 하여튼 물물 교환 직전의 수준으로 우리가 거래하잖아. 인도한테도 안 통하더라고요. 미국이 뭐 해봐야.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란하고 거래 엄청 했잖아. 옛날에 엄청 했죠. 우린 원화로 거래했잖아, 결국. 돈 갖고 있었는데 그거 그것도 이란 못 돌려주고 우리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이란이 섭섭해했지. 그래서 원화로 결제하시고 우리 은행에 놔두셨다가 이란이 필요한 거 그때 사시면 원화에서 우리가 까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장사했는데. 근데 뭐 그 형님들이 하지 말라니까 뭐. 결국은 그랬지만 결국 무슨 소리다? 우리나라 같이 미국과 아주 가까운 국가 빼고는 그렇게라도 장사해서 이란산 석유 싸게 살려는 사람 넘쳐나. 그럼요. 그럼 결국 석유 자유롭고,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자유롭고, 경제 제재 큰 의미 없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많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이제 먹거리잖아. 이란은 농업 강국입니다. 일단 이란의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식생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키우려면 다 키울 수 있다. 이게 제일 무서워. 이란은 그냥 우린 이란이라고 부르지만 지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란 고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발 몇천 미터 되는 고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그렇게 높다라는 산맥지대가 있다라는 건 거기까지 올라갈 때 우리 한라산 가봐서 알잖아. 식생태가 달라지잖아. 달라지죠. 그것 때문에 이란에서 키울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가 400여 종이야.
노지에서 키울 수 있는. 뭐 고랭지 배추도 뭐 키울 수 있거든요. 아 진짜 해볼까? 네. 그 생각은 못했네. 네, 고랭지 배추는. 네. 그래서 이란은 400여 종의 농산물을 심을 수 있는 아라비아 반도엔 이런 국가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 그 400여 종의 농산물 뭐 하나 제대로 심고 있습니까? 세계 8위의 과일 생산국이 이란이에요. 이란이구나. 그래서 연간 300만 톤을 여러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또 적지 않은 비중, 10%는 좀 안 되는 비중으로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수출까지 할 정도의 품질 경쟁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슬쩍 농업 맛만 보여줬잖아. 어떤 거 세계 수출 1위라고?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이란이고요. 이란이구나. 그 다음에 대추가 세계 2위야. 수출 물량. 그리고 체리 세계 수출 7위야. 그러니 다 맛있는 것만 키워. 그런 게 다 잘 자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키워서 수출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생산량 자체로도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을 많이 하고 있는 과일들이 몇 개 있어. 대표적으로 살구. 살구는 본인들도 살구 맛있어서 그런지 거의 수출 많이 안 하고 본인들이 다 먹어. 살구는 세계 생산량 2위가 이란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호두. 호두도요? 견과류까지. 호두 세계 3위. 아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보다 이란 아몬드가 훨씬 맛있어. 이란 아몬드 세계 생산량 4위. 이란 하면 또 석류 유명하잖아요. 석류 유명하지. 그리고 석류보다 이란에서 더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오렌지야. 여기 무슨 캘리포니아야. 그러니까요. 오렌지 세계 생산량 6위. 보통 오렌지 같은 거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많이 키우는데 이란이 지중해성 기후에 걸쳐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레몬 세계 8위, 라임 세계 10위. 자, 이처럼 이란은 정말 식생대가 풍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엄청나게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그리고 이란 국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튤립이 있어요. 그게 튤립이에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화훼도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꽃들도 이것저것 잘 키워. 참.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 돼. 이란의 첫 번째 수출품 석유, 2등 카페트. 카페트. 이란 카페트가 또 어마어마하지. 네. 그건 뭐 설명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야. 3등이 뭐다? 농산물. 농산물. 그럼 여기서 말 다 한 거죠. 제일 할 수 없어. 가끔 이제 그러면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견과류랑 대표적으로 중동도 주식이 밀이 필요한데 밀은 많이 재배됩니까? 이란의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55%가 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쌀도 생산 많이 한다. 이란이 세계적으로 쌀이 아주 맛있는 쌀이 자라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옆에 또 쌀 좋아하는 나라 하나 있지? 인도 사람들이 이란산 쌀이다 그러면 최고로 쳐. 저도 이란의 밥맛이 남다르게 맛있길래 야 이게 진짜 쌀맛이구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게 이게 본인들이 그냥 천의 기후 환경이 좋아서 이뤄낸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국토 중에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1,500만 헥타르 정도밖에 안 돼. 국토 중에 일부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뭘 했냐 하면 이 척박한 그 어떻게 보면 지역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카스피 연안 지역은 아주 적각꿀이 흐르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많은 지역에서 뭘 했냐면 바로 관계시설을 놓은 거야. 관계시설. 왜냐하면 고산지대가 많다 보니까 또 물이 부족하잖아. 그럼 그 고산지대에다가 물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관계시설로 구축을 했어.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게 바로 이란 농업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경작지 옆에 뭐 저수지 많이 만들고 이런 일들을 대거 많이 했고 그걸 제일 먼저 한 게 1979년에 이슬람 혁명 하고 나서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이란을 대표하는 저수지 그게 지금 관광지이기도 해. 거기 몇 가지를 만든 게 그때부터야. 그래서
절대 왕정 국가와 달리 우리는 이제 일반 국민이 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 혁명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 그때 이슬람 혁명 후에 토지 개혁이라든가 농업 혁명 할 때 물은 이제 어떻게 끌어다 쓸지 잘 정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명백백하게 이게 뭔가 투명하게 해놨으면 아마 이 아라비아 반도 전 지역에서 이란에게 먹거리를 다 수급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란은 농업 강국이 됐을 텐데 그 당시 이슬람 혁명에서 딱 하나 실기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걸 마무리 짓질 못했어요. 이란의 그 왕조 국가인 샤 정권이 몰락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이슬람 혁명 세력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도 귀국하고 해서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그 뒤집어지면 A부터 Z까지 다시 세팅해야 될 게 한두 개겠어. 아, 그럼요. 그런데 그걸 세팅할 때 나름대로 시간이 텀이 걸릴 거라고. 그런데 예전에 왕이 소유할 때는 당연히 이 모든 국도 누구 거야? 왕 거죠. 왕 거지. 네. 그런데 이 왕이 몰락하고 났더니 중앙 정부의 통치 권한이 약해진 지방. 거긴 눈에 안 띄고 있을 거 아니야. 호메이니부터 이 종교 지도자는 다 중앙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 법 정하고 룰 정하고 있을 텐데 그 지방에서 어떻게 했느냐? 토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약간 모호해진 상태에서 그걸 약간의 지역 유지들이 대량 매입하기 시작해요. 원래 이제 왕이 자네 뭐 압둘 여기서 소작 짓고 있게 나한테 소출에 얼마 주면 되네 했는데 갑자기 이 지역 유지가 찾아와서 압둘 이 땅 왜? 지금 그냥 경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없고 해서야. 에이 뭐 이거 네 거지 뭐. 이제 왕도 없고 뭐 네가 여기 대대손손 이거 경작하지 않았냐?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 이거 뭐 너 저기 혼자 이거 하기도 애매모호해주고 뭐 국왕이 지원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 팔어. 해버린 거야. 이란 사람들은 예전부터 상술에 발달했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치에 밝아. 그러면 결국 그 상술을 했다는 건 계약서의 무서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 국가가 다 환수한 다음에 누구 또 분양하고 이게 뻔할 텐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한테 내가 샀다고 하고 그걸 꾸리자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앙정부에서 딱 내려왔어 지침이. 네. 뭐 다 똑같지 뭐. 그 이란의 지도부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해외에서 봤더니요 사례 조사를 해봤더니 남한도 북한도 다 토지 개혁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민심 수습하고 그래서 다 잘 사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유럽도 어떻고 남미도 어떻고 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야. 딱 갔더니 지방에 왔더니 저희는 연락이 없으셔서 저희들끼리 분배했고요. 근데 하시기 싫었는지 저한테 다시 되팔았는데요.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 있어요. 왜 보세요? 계약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려는 건 압둘에게 이 토지 주려고 하신 거였잖아요. 그걸 제가 샀어요. 그걸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다 계약해서 다시 샀는데 그럼 압둘한테 준 거에 어차피 걔가 가져갔었을 거고 그럼 걔는 그거에 맞춰서 나에게 되팔았을 거니 이 계약은 준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진 게 아니라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스마트한 거지. 비즈니스를 진짜 잘한다니까. 그래서 대량 지주제가 지방에서 일부 지역에서 성행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다? 토지를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농 현상이 심각해졌어. 그래서 이게 이란의 가장 큰 문제가 됐어. 아마 이란이 그 당시 초창기에 이것만 잘 관리했어도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의 농산물 이것 때문에라도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이란을 쳐다보고 우리나라 사례를 봤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있어. 이란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농업에 신경 쓰게 된 또 맥락 중에 하나가 이란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란 이라크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가 이란을 타격 주기 위해서 뭘 또 치명상을 입혔냐면 이란 농업지대를 완전 초토화시킨 거야. 특히 이란 농업지대들 중에 일부 장목은 이라크와 가까운 국경지대에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지대가 황폐해졌고 그것 때문에 과다한 전비 지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란이 농업에 신규로 투자하거나
돈을 지출할 여지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농업 지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투자가 중간에 중단된 거지.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면 또 중간에 원래 씨앗 사고 비료 사고 농약 사고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게 태부족한 상황이 된 거야. 전쟁 때 이런 걸 생산할 때도 없고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책도 모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퇴보가 됐구나. 퇴보가 되고 남은 토지마저도 대지주가 줍줍한 데가 있어.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란의 농업이 약간 소수 과점화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이란의 농학자들 중에서는 또 이 반대로 표현을 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 된 거라는 거야. 무슨 모양이 똑같아진 거야? 미국처럼 경작하게 됐다는 거야. 한국이나 북한처럼 그냥 가족들끼리 삼촌하고 꼬마야하고 와이프까지 나와서 품앗이 해가면서 이렇게 품앗이 하면서 고구마 캐고 포장해서 배송하고 이거 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 그냥 됩니까? 기업형으로. 그렇지. 기업형 농업이고. 그래서 큰 내가 지주고 하니까 쫙 그 토지 정비해가지고 그냥 쫙 밀어버리고 딱 생산해서 컨테이너로 확 실어버리고 이게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때 만약에 농민들에게 다 소소하게 나눠줬으면 아라비아 반도의 다른 국가의 농업 수준에 준하는 수준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너는 뭐가 맞는 것 같아? 제가 뭘 알겠습니까, 형님? 이렇게 또 피해간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 이촌 향도 현상이 하나를 더 보태더라고. 그 농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거대 지주가 그 농지를 확 장악하다 보니 원래 그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전에 농사 졌을 때는 일부는 내가 먹을 거, 우리 집 먹을 거 일부는 쟁여놓잖아, 쌀가마니. 그렇죠. 그리고 남은 것만 소소하게 내다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땅이 없어졌으니 경작하기 어려워졌으니 전부 다 이촌 향도 현상으로 그렇죠. 테헤란으로 도시로 네. 다 일자리 찾아갔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됐다? 이 농작물의 소비자가 된 거야. 그러니 더더욱 대량으로 경작을 할 이유가 생긴 거지. 이제 크게 키우고 많이 키워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해서 농업은 농업대로 전문성이 생겼고 도심지는 도심지대로 과학기술 발달하고 공산품 풍부한 노동력 노동력 생겨서 공산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그것 때문이지. 이 대지주 제도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이란의 뭔가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 뭐 일리가 있는데요. 맞아, 일리가 있어. 네. 그래서 뭐가 꼭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먹거리로도 장난치기 어렵다 얘기했잖아. 네. 그럼 그럼 그 수치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란의 농식품 자급률이지. 자급자족. 식량 자급률 네, 중요하죠. 몇 퍼센트일 것 같아? 코로나 전 통계밖에 몰라 내가. 2020년 기준 몇 퍼센트죠? 81%였어. 80%가 넘어요. 대단하네. 2020년 기준으로 이란의 식량 자급률은 81%고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전의 통계가 의미가 있는 게 코로나 터졌잖아.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자국 농산물 외국에 반출하지 말자 해서 난리가 났잖아. 그때 이란도 똑같은 행보를 보였어. 그래서 이란에서 생산한 밀, 보리, 그 다음에 평지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 곡물들, 기타 곡물들, 이거는 전부 외국에 수출하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먹을 거 우리 완벽하게 자급자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나라가 이란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외국에서 안 얻어오면 우리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만만한 나라 아니라는 거야. 딱 하나 최근에 일어났던 이 일 중에 하나는 한 70년 만에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어. 이것도 이상 기후 현상 때문이지. 그렇다 보니까 한번 커다란 가뭄이 일었고 그때 이란에서 더더욱 우리가 농업 강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스마트 경작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자. 이런 인식 전환이 더 많이 돼서 이란의 청년인들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농학을 많이 전공해. 농업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란이 참 무서운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